조선시대 사람의 삶이 재산처럼 관리되었다면 당신은 그 사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과 삶이 재산처럼 분류되고 기록되고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조선은 백성을 교화하고 인의와 예를 중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채 행정문서 속항목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사고 파는 장터를 국가가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이 아닌 행정으로 관리한 관청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거래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기록하며 사람의 이동을 재산의 이전처럼 정리하던 곳, 그곳이 바로 장례원입니다. 이런 기록 속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예와 질서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그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선의 모습은 단정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의 가장 아래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 장례원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장례를 담당하는 관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례원은 죽음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관리하던 곳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재산으로 다루던 국가기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비를 주관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갑오개혁 직전까지 약 500년 가까이 존재했던 기관입니다. 이 관청은 한 성 안에 자리했습니다. 장례원 소속 관리들은 매일 문서를 정리하고 신분을 기록하며 노비의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가와 주인은 노비를 사람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장례원은 이 모순된 인식을 제도로 굳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서는 노비안이었습니다. 노비안은 노비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노비의 이름, 나이, 출신, 부모의 이름과 신분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언제부터 노비였는지, 어떤 경로로 신분이 정해졌는지도 함께 적혔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노비안 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648년 어느 양반 가문의 노비안에는 여성 노비 12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26, 부모는 모두 노비였고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서에는 분이의 아이들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살 난 딸 월이, 5살 난 아들 득이, 2살 난 막내 점이. 이 세 아이 역시 태어난 순간부터 노비로 등록되었습니다. 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는지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만으로도 한 가족의 운명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대물림되어 세 아이 모두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비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노비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노비였습니다. 반대로 노비안이 없으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노비안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장례원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새로운 주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노비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장례원이 개입했습니다. 거래가 합법적인지 문서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장례원의 역할이었습니다. 1702년의 기록을 보면 한 양반이 장례원에 노비 매매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산 노비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원은 두 사람이 제출한 노비안을 대조했습니다. 문서의 도장, 필적, 날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결국 먼저 등록된 노비안을 가진 쪽이 승소했습니다. 노비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매매 대금은 반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비 본인의 의사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주인과 주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노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례원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비라면 아이 역시 노비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종모법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노비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번 노비가 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669년 영의정 허적의 집안 기록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허적의 집에는 여성 노비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양반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양자로 사마 양반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이므로 아들 역시 노비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허적 집안의 노비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장례원에 탄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 혈육의 정도 신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인은 장례원에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재산의 등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례원은 이 기록을 보관하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문서를 갱신했습니다. 신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처럼 대물림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옮겨도 문서는 따라왔습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원의 문서는 노비의 삶을 평생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노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공노비와 사노비입니다. 공노비는 국가 소유의 노비였습니다. 관청이나 궁궐, 군영 등에서 일했습니다. 사노비는 개인 소유의 노비였습니다. 양반 가문이나 중인, 심지어 다른 노비가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원은 이 두 종류의 노비를 모두 관리했습니다. 공노비의 배치와 이동을 결정하고 사노비의 거래를 감독했습니다. 공노비는 신분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노비는 주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 팔리거나 증여될 수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오래 머물 수도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낯선 곳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1735년 경상도의 한 양반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노비를 담보로 가져갔습니다. 그 노비의 이름은 서방이었습니다. 서방은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서방은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서방의 아내와 자녀들은 원래 주인 밑에 남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장례원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누구를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은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양반에게는 유배나 파직이 내려졌지만 노비에게는 태형과 중형이 따랐습니다. 장례원은 이러한 차별을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노비가 죄를 지으면 주인이 먼저 처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관가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 구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비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가 우선이었습니다. 1758년의 재판 기록에는 이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한 노비가 주인에게 심하게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노비는 관가에 호소했지만 관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노비는 주인에게 무단으로 관가에 간 죄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은 노비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노비의 삶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비였고 현실에서는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폭력과 착취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여성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역시 노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통해 신분이 대물림되는 구조였습니다. 1780년대의 기록을 보면 한 여성 노비는 평생 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모두 달랐지만 아이들은 모두 주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아이들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인 선물로, 빚 대신, 혹은 하인에 대한 포상으로. 어머니는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원은 이 모든 이동을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원의 기록은 이 반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여성 노비를 첩으로 삼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서얼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노비로 남았습니다. 법은 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장례원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신분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출생신고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노비가 도망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도망은 자유를 향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의 이탈로 간주되었습니다. 장례원은 도망 노비를 추적하고 붙잡히면 엄중한 처벌을 기록했습니다. 1712년 평안도에서는 한 노비가 도망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이었고 나이는 33이었습니다. 김철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집을 나왔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까지 왔습니다. 한양에서 김철은 날품파리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례원의 도망 노비 명부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졌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노비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처벌이었습니다.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일은 국가의 공식 업무였습니다. 관청은 도망 노비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고 각 지방에 통보했습니다. 잡히면 태형을 맞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재범일 경우 형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붙잡힌 노비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처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고의 의미를 띄었습니다. 도망은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삶은 쉽게 희생되었습니다. 일부 노비는 도망 대신 속량을 선택했습니다. 속량은 돈을 내고 신분을 벗어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속량에 필요한 금액은 노비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속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1795년의 기록에는 성공적으로 속량한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한 노비가 30년 동안 돈을 모아 마침내 속량금을 마련했습니다. 주인은 오랜 고민 끝에 속량을 허락했습니다. 장례원에 속량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노비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양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다 되어서야 얻은 자유였습니다. 장례원은 속량 신청을 받고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속량이 성립되면 노비안을 폐기하고 양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비는 평생 그 신분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비가 죽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원의 문서에는 단순히 사망 혹은 손실로 정리되었습니다.
죽음마저 행정 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비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주인이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다른 주인 아래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비로 살다가 노비로 기록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장례원은 조선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나 대중적인 역사 서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관리한 제도는 조선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기록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도덕의 나라로 설명해왔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질서를 중시한 사회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원의 존재는 그 기억에 균열을 냅니다. 질서를 위해 어디까지 인간을 통제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장례원은 잔혹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기록하고 조용히 분류했습니다. 그 차가운 행정 속에서 수많은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폭력보다 제도가 더 무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비 제도가 인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노비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신분이 다르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자식의 운명이 다른가? 그러나 이런 비판은 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노비는 국가 재정과 양반 경제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원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변화는 더뎠습니다. 1801년 순조 즉위 직후 공노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약 66만 명의 공노비가 양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노비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장례원은 여전히 사노비를 관리하며 존속했습니다. 완전한 노비 제도 폐지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장례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00년 가까이 이어진 제도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비였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여전히 차별받았습니다. 법적 신분은 사라졌지만 사회적 낙인은 오래 남았습니다. 장례원이 남긴 문서들은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노비안, 공문서, 거래 기록들이 박물관과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조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뒤에 숨겨진 삶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질서를 이유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장례원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제도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장례원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기록되었던 삶들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정당화되었는지를 배웁니다.